여러분, 2000년 9월 텍사스 댈러스의 르네상스 타워 35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회의실에 어색한 정적이 감돕니다. 한쪽에는 이탈리아산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남자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9,000개 매장을 거느린 비디오 대여 제국 블록버스터의 임원진들이었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헐렁한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앳된 남자 2명이 잔뜩 긴장한 채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적자에 허덕이던 조그만 벤처기업 넷플릭스의 창업자들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엽니다. 저희 회사를 5천만 달러에 인수해 주십시오. 대신 저희가 블록버스터의 온라인 사업부를 맡아 1등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 당시 블록버스터에게는 껌값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블록버스터의 CEO 존 안티오코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명백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거절합니다. 닷컴 붐이 꺼지고 있는데 그딴 적자 회사를 왜 삽니까?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회의실은 폭소로 가득 찼고 넷플릭스 창업자들은 얼굴이 벌개진 채 쫓겨나듯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그 비웃음은 비명으로 바뀝니다. 블록버스터는 파산 신청을 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쫓겨났던 그 꼬마 회사는 시가총액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미디어 제국이 되었으니까요. 5천만 달러에 살 수 있었던 회사를 걷어찬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했죠. 이것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이자 50조 원짜리 비웃음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체료 4만 원 때문에 빡쳐서 만든 회사가 어떻게 공룡 같은 거인을 무너뜨렸는지,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전말입니다. 단순한 기업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부른 참사이자 다윗이 골리앗의 미간에 돌을 꽂아 넣은 전략의 승리입니다.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불러들이기 위해 숨겨왔던 치명적인 무기 10가지와 결정적 장면들을 통해 1등이 무너지는 법칙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팝콘 챙기셨나요? 이 피 튀기는 비즈니스 전쟁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은 정말 사소하고도 감정적인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아폴로 13호와 40달러의 분노. 1997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리드 헤이스팅스는 동네 블록버스터에서 영화 아폴로 13을 빌려봅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 때문에 반납 기한을 며칠 넘기고 말았죠. 가게에 갔더니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합니다. 연체료 40달러입니다. 당시 비디오 테이프 구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아내에게 들키면 혼날까봐 몰래 지갑을 열어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헬스장은 한 달에 40달러만 내면 매일 가든 안 가든 상관없잖아. 왜 비디오는 늦었다고 벌금을 매기지? 이 단순한 질문, 그리고 거대 기업의 갑질에 대한 개인적인 빡침, 이것이 바로 넷플릭스라는 괴물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우체통의 기적. 당시 비디오 대여점은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리는 부동산 사업이었습니다. 자본이 없던 넷플릭스는 가게를 차릴 돈이 없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편 배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는 무겁고 깨지기 쉬워서 우편으로 보내면 배송비가 더 나옵니다. 사업성이 없었죠. 그때 헤이스팅스의 눈에 들어온 신기술, 바로 DVD였습니다. 얇고 가벼운 DVD라면 우편 봉투에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당장 문방구에 가서 봉투를 사고 음반 가게에서 CD를 사서 집으로 붙여봅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깨지지 않고 도착한 CD를 확인한 순간 그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다. 우리는 가게 없는 대여점을 한다. 그렇게 1998년 넷플릭스닷컴이 문을 엽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닷컴 버블의 악몽과 구걸. 초창기 넷플릭스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DVD 플레이어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족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똥줄이 타들어가던 헤이스팅스는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업계 1위 블록버스터를 찾아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굴욕의 미팅이 바로 이때 일어난 겁니다. 블록버스터의 CEO 존 안티오코는 넷플릭스를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귀여운 애송이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당시 블록버스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싶을 때 팝콘을 사 들고 가게에 가서 고르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지 며칠씩 기다려서 우편으로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만 빼고요.
굴욕을 당하고 돌아온 넷플릭스는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너희를 밟아주겠다. 그들은 칼을 갈며 네 번째 에피소드, 연체료 없는 세상이라는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월 2만 원 정도만 내면 연체료 없이, 반납기한도 없이 DVD를 무제한으로 빌려주는 구독 모델을 도입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악명 높은 연체료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넷플릭스로 썰물처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블록버스터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 마약이 된 연체료. 당시 블록버스터 전체 수익의 무려 16%인 약 8천억 원이 연체료에서 나왔습니다. 즉, 고객이 게으를수록 돈을 버는 악덕 구조였던 거죠. 넷플릭스처럼 연체료를 없애려면 당장 매출의 16%를 포기해야 하는데 주주들이 이걸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딜레마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연체료라는 마약을 끊을 수 없다. 그게 그들의 아킬레스건이다. 위기감을 느낀 블록버스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 제국의 역습, 토털 액세스. 2004년, 뒤늦게 정신을 차린 블록버스터는 온라인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토털 액세스라는 무시무시한 전략을 내놓습니다. 온라인으로 빌린 DVD를 오프라인 매장에 반납하면 무료로 다른 영화를 빌려주는 온 오프라인 연계 전략이었죠. 이건 넷플릭스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오직 매장을 가진 블록버스터만 할 수 있는 필살기였습니다.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세가 뚝 꺾였고 리드 헤이스팅스조차 이제 우린 죽었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블록버스터는 돈을 물쓰듯 하며 넷플릭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 내부의 적, 칼 아이칸의 난. 넷플릭스를 죽이기 직전 블록버스터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블록버스터의 지분을 사들이고 경영진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온라인 사업에 돈을 펑펑 쓰느냐? 당장 비용 줄이고 배당금이나 늘려라. 그는 넷플릭스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CEO 존 안티오코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토털 액세스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연체료를 부활시키는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운 셈이었습니다. 적의 장수가 승리 직전에 아군에게 암살당한 꼴이니까요. 블록버스터는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고 넷플릭스는 기사회생했습니다. 숨을 돌린 넷플릭스는 이제 DVD를 넘어 다음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여덟 번째 에피소드, 자기 파괴 전략, 스트리밍의 시작. 2007년 넷플릭스는 워치나우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당시 인터넷 속도는 느려 터졌고 화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직원들조차 반대했습니다. DVD 대여로 잘 벌고 있는데 왜 굳이 돈 안 되는 스트리밍을 합니까? 이건 우리 주력 사업인 DVD를 깎아먹는 팀킬입니다. 하지만 리드 헤이스팅스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DVD는 언젠가 사라진다. 그는 회사의 운명을 걸고 수익성이 좋은 DVD 사업에 힘을 빼고 불확실한 스트리밍에 올인합니다. 이것이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블록버스터는 현재의 떡 수익을 지키려다 미래를 잃었고 넷플릭스는 미래의 떡 스트리밍을 위해 현재의 떡을 과감히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죠. 아홉 번째 에피소드, 퀵스터 사태, 80만 명의 이탈. 2011년 자신감에 찬 넷플릭스는 DVD 사업과 스트리밍 사업을 분리하고 가격을 60%나 인상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고객들은 격분했습니다. 우리를 호구로 하느냐며 하루아침에 80만 명이 구독을 해지했고 주가는 75%나 폭락했습니다. 언론은 넷플릭스의 시대는 끝났다며 조롱했습니다. 블록버스터가 망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듯했죠. 하지만 리드 헤이스팅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나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격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만은 절대 꺾지 않았습니다. 이 뚝심이 결국 넷플릭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국으로 거듭나는 결정적 한 방을 날립니다. 열 번째 에피소드, 하우스 오브 카드의 도박. 넷플릭스는 단순히 남의 영화를 틀어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해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제작합니다. 방송사들은 파일럿 영상도 없이 1억 달러를 태워 미쳤구나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게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입자들이 케빈 스페이시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고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스타일을 좋아하며 정치 스릴러 장르를 끝까지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이면 100% 성공한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대박이 났고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강력한 무기로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 시각 블록버스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0년 9월 블록버스터는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합니다. 한때 시가총액 6조 원, 매장 9,000개를 자랑하던 제국이 빚더미에 앉아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11번째 에피소드, 지구상 마지막 블록버스터. 현재 미국 오리건주 밴드라는 시골 마을에는 전 세계에 딱 하나 남은 블록버스터 매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영화를 빌리는 곳이 아니라 사라진 시대를 추억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티셔츠를 사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공룡이 박물관의 화석이 된 것처럼 말이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팀은 잔인하게도 이 마지막 블록버스터 매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넷플릭스에 띄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끝장냈다는 확인 사살이자 승자의 여유였죠. 자, 이 장대한 복수극을 정리해볼까요?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의 운명을 가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도였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자신들의 성공 방식, 매장, 연체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이 변하는 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팝콘 냄새를 좋아해. 스트리밍은 시기상조야. 라며 자기 합리화에 빠졌죠. 반면 넷플릭스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잘 나가는 DVD 사업을 제 손으로 죽이면서까지 스트리밍으로 넘어갔고 단순 유통사를 넘어 제작사로 변신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CEO 존 안티오코가 2000년 그 회의실에서 넷플릭스를 인수했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는 블록버스터 앤 칩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비웃음, 단 한 번의 오판이 50조 원, 아니 그 이상의 미래를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회가 혹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사소한 불편함이 10년 뒤 세상을 바꿀 거대한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40달러의 연체료에 분노했던 한 남자가 제국을 무너뜨렸듯이 말이죠. 오늘 밤 넷플릭스를 켜실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그 빨간 로고 뒤에는 1등의 오만에 맞서 싸운 언더독의 피와 땀, 그리고 치열한 복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진 않은지 블록버스터의 마지막 매장을 떠올리며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비즈니스 전쟁사의 가장 짜릿한 역전승,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